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시작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고요. 조수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어때요? 박수. 크랩. 네, 바로 직자적으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요새 너무 우울하고 너무 여기저기서 싸움이 많으니까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약간 흥을 잃었다 할까요? 흥을 잃었다. 흥. 그러니까 뭔가 좀 으쌰 해보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휴 그만 싸워라. 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좀 흥을 돋우는 차원에서 박수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 힘내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광고부터 좀 의원님, 변호사님 소개를 먼저 하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네? 이러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비교원이 제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고요. 무려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이 탐내는 광고입니다. 예. 글루타셀 세럼 세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트러블이 많아요.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예.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여름철 트러블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세럼입니다. 글루타셀 세럼은 가려움 스프레이로 유명한 글루타셀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이에요.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하기 적합한 산뜻한 제형이고요. 평균 47%의 피지량 감소 효과와 트러블 진정을 위한 세럼입니다. 더운 여름 폭발하는 피지와 기름기로 고생하는 분들, 이거 지금 청소년들한테 딱이겠다. 예,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 여드름성 피부로 고민이 많은 청소년, 피지로 인해 화장이 뭉치는 여성분들, 건조함 없이 피지를 감소시켜주는 글루타셀 세럼으로 번들거리는 피지 없이 산뜻하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시고 맨 얼굴에 제일 먼저 바르기만 하면 끈적임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순한 화장품 성분이고 믿고 쓰는 글루타셀 세럼이 신제품 런칭 기념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검색창에 글루타셀 세럼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직접 발라보시니까? 나 궁금해서 나 화장품 관심 되게 많거든요. 화장품에 관심 많으세요, 우리 조 변호사님. 네, 궁금해가지고 써봤는데 진짜 빨리 스며드네요. 빨리 의원님도 빨리 써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 피지를 잡는 거면 손등에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에 발라야 되는데. 의원님 피지가 좀 있어요. 피지 슬라이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라요? 뚜껑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돌려요. 되고. 그러다 쏟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여름에 화장하기 전에 기초 화장할 때 많이 유분 올라오거든요. 성인들도. 그래서 그 전에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다. 저 써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써보시고 다음 주에 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 공인이에요. 공직자였는데 끝내 사과는 안 했지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일배식 표현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십니까? 일배식 표현.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은평갑 지역위원회 그 상무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시구의원님들과 같이 회의도 했는데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퍼져 있다. 네. 네. 조 변호사님도 좀 그렇게 들으시고 계십니까? 제 나이 또래나 뭐 이제 이런 데서 안 써서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노무현 재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10대, 20대, 그러니까 10대가 자란 거죠. 네. 10대 이명박 때 10대이던 이 사람들이 자라서 지금 20대, 30대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뭐 유행어 쓰거나 아니면 일상 말투에서 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혐오식 표현이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일배식 뭐 무슨 손짓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잦아드나 했더니 이제 배재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운동장에서까지 뭐 가야지 스벅 가야지 뭐 이런 응원을 해서 큰 논란이 됐고 어제는 이제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꾹꾹 눌러쓴 그 사과문을 가지고 와서 읽고 또 교장 선생님이 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또 5.18 묘역에도 직접 참배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이제 일배식 표현이 만연한다든지 또는 혐오 표현을 뭐 아이들이 이제 쓴다든지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어른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혐오 연수막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 뭐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서 예. 어른들이 제대로 이제 제지를 안 하거나 또는 뭐 교육이 조금 부족했거나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라나는 학생들과도 좀 얘기 좀 많이 하면서 좀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런 걸 좀 부추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국 전 대표가 뜬금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향해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면서 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저희 박지원 대표께서는 조국 대표 외로운 모양이다. 왜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MBC 경남 김현지 PD가 처음에 올린 그 아이돌 스타의 표현을 가지고 무섭노 이게 노가 이제 일배식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섭노 이런 경상도 말인데 그 이 가수 자체가 또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배식 표현이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일배식 표현은 맞다고 그 가수의 전 표현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예.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래서 일배식 표현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배식 표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일반 그 청소년 시절부터 해서 지금 청년이 됐을 때까지 일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게 우리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개인에게 마치 이 문제 이제 너가 이제 책임져야 돼. 너가 진짜 잘못된 거야라고 본인이 자각하는 것보다 좀 과잉하게 좌표를 찍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것 이것이 저는 좀 지금 논쟁이 촉발되는 지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만의 책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 추도식 때 몰려왔던 그 일베 청년들처럼 또 배재고 사태처럼 만연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스타벅스에서 홍보로 이용했던 것처럼 사회에서 당당하게 지금 원래는 음지 문화였던 것이 올라오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온 거고 이제라도 저는 전면적으로 전쟁이다 싶을 정도의 우리가 지적이나 인식, 자각 이것이 잘못됐다. 그 표현의 뿌리가 얼마나 혐오에 끔찍한 것에 기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어떤 드라마의 원작이 된 웹툰에도 부엉이 바위라든지 523이라든지 이러한 코드가 쓰였다라는 걸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또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베 문화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코드를 심어놓고 그것이 나중에 본인들끼리 낄낄대면서 웃는 것. 근데 그 코드가 끔찍하게도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비아냥대고 조롱하던 데서 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의 코드인데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을 은밀하게 썼다는 이유로 이걸 너무 지적하는 거는 뭔가 좌표화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문제를 악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KBS에서 만약에 바른말 쓰기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표현의 자유인데. 똑같아요.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네. 하여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일베식 표현을 뭐 말씀하신 대로 코드로 숨겨놓고 계속 사용하고 그런 극우적인 행태를 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애청자분들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10월 2일에 양대청이 이제 개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는 거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이제 민생 얘기하니까 민생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 검찰 개혁을 네, 이런 이제 비판의 글도 올려주시는데 실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뭐 형소법 개정안 논의가 아직 국회 법사위 가동이 돼서 출발했으니 진행하고 있겠죠. 일단 TF를 만들었어요, 당연에. 네. TF에서 일단 검토를 할 거고 검토된 내용을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김한규 원내 수석이죠. 원내 수석의 발언을 보면은 다음 당대표의 형사소송법 결정 맡길 생각이 없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고 원내대표도 지금 전당대회 전에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님과 원내대표부 간의 어떤 만찬에서도 속도를 내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걸 봐서는 현재 나오는 이런 워딩들 그리고 이런 거듭된 어떤 표현들을 보면은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그 보안수사권 문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제일 첨예한 쟁점인 건데요. 그 오늘 아침 중앙일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장윤기 증거인멸 의혹 검찰 보안수사로 잡았다. 이게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있으니 장윤기처럼 이렇게 끔찍한 성범죄, 사실상 이제 강간 살해 이렇게 해서 그 수사를 잘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경감인 거죠. 경찰의 간부였고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도움을 줬던 수사기관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작년 이맘때. 검찰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첨예화되면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검찰이 보안수사로 잡아내는 큰 사건이 보도될 거다. 언론에 대서특필될 거다. 딱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소였다면 이렇게까지 여러 주요 언론에서 다뤘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고 보안수사권이 아니라도 이 사안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안수사권이 있어서 처벌받고 보안수사권이 있어서 적발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이거는 비리고 부패죠. 당연히 적발됐어야 되는 거고 보안수사권이 요런 사안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보안수사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소한 부분들을 보안수사 지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수 자체가 지금 통계 같은 것도 있는데 상당히 부풀려진 면이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지금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 그리고 경찰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뭐 필요한 네. 부분을 해야죠. 자기 역할이 있고 네. 권한이 있는 동안은 수사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범죄가 밝혀지는 거냐?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공수처라는 걸 설계할 때는 물론 지금 굉장히 규모가 작게 만들어져 있지만 네.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지켜보고 수사를 네. 하도록 예. 설계된 기구예요. 공수처가 공수처가 의원님께서 만드신 공수처는 예. 모든 경찰의 경우에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예.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 뭐 대상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 뭐 조정할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라서 법조 관련된 수사 기구였죠. 설계할 때. 뭐 그래서 다양한 어떤 대안들이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보안 수사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네. 보안 수사권만이 이런 문제를 걸러낼 수 있다. 네. 이거는 조금 나가는 거라고.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면 공수처가 먼저 촉을 세워서 수사를 하고 입건하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아니라 이번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수제를 중심으로 해서 프레임은 딱 이렇게 짜여지는 겁니다. 경찰의 암장 수사를 검찰의 보안 수사로 잡아낸 거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들, 그 보수 언론들이 이제 프레임을 짜서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찰의 시장이라고. 사건 암장 또는 뭐 경찰이 잘못 수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구나 제도들 시스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은 계속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안 내놓는 것을 전제로 설계와 시스템을 자꾸 짜자고 얘기하는 거고. 검찰이.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예. 빨리 넘어가자. 이거 수사 기소 확실히 분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찰 통제를 어떻게 할지를 빨리 넘어가자. 맞아요. 예. 근데 아직 계속 못 넘어가게 하면서 예. 계속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1년이 그렇죠. 지났는데. 예. 1년 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빨리 정리하고 그 예. 부분은 더 이상 안 경찰의 돼. 암장이나 경찰의 잘못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경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네. 여기로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페이지 2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1년 전에 나와서 네. 빨리 정리하고 페이지 2로 넘어가면 맞습니다. 된다. 맞아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납니다. 지금도 페이지 2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검찰은 거죠. 보안 수사권을 달라는 거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예. 사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은 검찰 쪽에 있었던 수사관 분들이 너무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상당 부분 넘어오는 걸 전제로 이제 인력 구조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넘어올 거야 안 넘어올까? 안 넘어가죠. 안 넘어오죠. 100%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수청 설치도 꼬여버리고 그렇죠.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예. 여전히 우리는 페이지 2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논의를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마무리 짓고 그럼 7월 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8월 달, 9월 달, 그다음 10월 초까지는 그러면 그 확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의 권한에 맞춰서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페이지 2로 넘어가자. 페이지 그리고 2로 넘어가자. 뭐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 한다든지 예. 또는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는 등으로 좀 구조적으로 분리시킨다든지 예. 경찰의 잘못된 점을 잘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수처를 변화시킨다든지 네. 페이지 2로 넘어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저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 네. 페이지 2로 넘어가자는 말씀이 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부터 그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문제든 뭐 이렇게 성과가 나죠. 날 수 있죠. 그런데 과대한 수사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거냐? 권력을 나누자. 네.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를 분리하자라는 원칙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기소를 막고 과대한 수사 권력을 견제를 하자라고 출발을 한 건데 그걸 자꾸 옛날 아직 다 논의가 끝난 1막의 끝자락을 잡고서 수사 권력 조금 남겨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검찰 수사에 성과가 나지 않나. 근데 그 당연히 수사권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일을 하니까 성과가 나는 거고 그러지 말고
바로 2막으로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지금 시행을 할 건데 네. 인력 배분 문제 포함해서 지금 논의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7월 7일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음 논의를 못 어제 하잖아요. 제가 국회 취재 갔다가 어떤 그 의원실에서 자료를 하나 봤어요. 끝까지 안 주셔서 제가 갖고 오지 못했고 보여주기만 하셔서 봤는데 이 논의가 지금 어디서 막혀 있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막혀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야 앞서 말씀 주신 인력 배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사무실도 얻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지금 검찰 조직이 이원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네. 분리에 따라서 그러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화해서 같은 건물에 나는 1층 너는 2층 사이좋게 나눠 쓰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물을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건물 계약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지금 임박한 그 개혁에. 근데 그게 다 형사법 개정안에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정권 송치를 받을 수 있다면 수사량이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그럼 수사관들은 당연히 있겠다고 네. 하고 오히려 더 뽑아달라 그럴걸요. 부족해. 네. 더 뽑아줘. 그래서 이게 우리 좀 이래야 돼. 빨리 이게 정리하고 페이지 2로 넘어가면 된다.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보안 수사조차도 안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네. 이미 다른 나라에도 그런 제도들이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언급하셨던 그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 네. 반면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들고 있어서 또는 검찰이 과잉하게 수사하거나 검찰이 암장한 사건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많죠 사실은. 줄로 세워볼까요? 예. 누가 더 많이 암장했나 이런 거 세워봐야 되나? 웬만한 그 금융범죄자들, 예. 증권시장을 교란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사이 속설이 이거예요. 검찰 수사 2번만 피하면 재벌된다. 그래서 맨날 검찰 정관 변호사 쓰고 그래가지고 많은 보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또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슬과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정관이후 관련된 것도 법을 바꿔가지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봐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로펌에서 예. 검찰 정관들이 얼마나 환영을 받고 그 사람들이 왜 본인이 특히나 구속 네. 수사를 받거나 큰 돈이 걸린 사건에서는 검찰 정관 찾느냐 그 사람들 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네. 지금 만연해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최근에 검찰이 청와대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그 수사 단계에서 혼자 수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같이 같이 할게. 할게 이런 거예요. 언제부터 친했다고. 검경이 같이 수사할게. 그렇게 좀 형사법 개정안을 좀 해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매체에 나가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들이 얘기했던 모델과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법률가로서의 조언과 검토를 처음부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 정보를 암장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검사가 나름 더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인 전문성 예. 여기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네. 주에서 초기부터 검사들이 직접 자기가 수사하는 건 아니고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협업을 해요 그렇게. 네. 예. 네. 예.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예전에 했었죠. 네. 법률 검토만 그러니까 해라. 합수부 제안이라는 건 예. 그런 수사하지 말고 초기부터 결합해서 조언 주고 자문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수청 안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수청 안에서 그러니까 해도 중수청 안에서 중수청 소속된 검사 출신의 뭐 수사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중수청이 수사할 때 예.
공소청에 있는 검사하고 처음부터 사건을 상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예. 어떠세요? 뭐 예.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거 되잖아요. 문제 예, 없어요. 수사하는 뭐. 게 아니라 예. 법률적으로 이건 좀 문제 없겠죠. 예. 제가 보기 A라는 범죄로 의율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불충분할까요? 예. 이렇게 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자꾸 이를테면 김건희 씨 사건에 빗댄다면 자꾸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뇌물로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할 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 하려던 제도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는 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 범위에 이게 맞겠습니까라는 걸 계속 협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괜히 만약에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라는 제안은 결국에는 수사의 성과를 우리가 내고 싶다, 낼 수 있다. 지금 이런 의도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7월 그 임시국회는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그게 궁금하시죠?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안 받으면 저희가 다 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다만 그 기한을 어느 정도 두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꽤나 좀 뭔가 좀 얘기는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되지 협의가? 않을까. 여야 합의가. 네, 근데 뭐 제가 듣고 있는 게 뭐 정확하게 뭐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사실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곧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곧 들어온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거를 상임위를 받고 결론을 낸다.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지금 언제까지? 배정된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배분된 상임위들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상임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국토위가 있지 않습니까? 산자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위 뭐 해서 예. 노른자 상임위가 꽤 많아요. 그래서 외통위도 있고요. 예, 외통위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국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주셨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법사위원장 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형소법 개정안부터 먼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그렇게 국회 하겠다는 본회의 거잖아요. 열어서 그렇게 예. 하겠다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8월 전당대회 전에. 원내 수석 다 전당대회 전에 근데 8월이 17일이잖아요, 의원님. 네. 그럼 10월 2일 날 개청을 해야 되는데 8월 17일도 너무 7월 내에 해야죠. 7월 안에 7월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를테면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이게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2번 이상 반복되면 징배제에 따라서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이런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간 건데요. 네. 하나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의해서 이 불법으로 허위 조작된 정보다라고 판단이 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해액도 판사가 적절하게 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판정을 이미 그 정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5.18이 뭐 북한군이 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식의 허위 조작 정보를 법원이 허위 조작이라고 판정을 했는데도 2회 이상 다시 유통을 시키는 온라인상의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까지 와. 부과가 돼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한번 이것이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지금까지 하고 차이점은 그 발언을 할 때마다 법원에 판결을 신청해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다시 신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 판정이 나면 그것을 유통 2번 이상 시키면 과징금 부과하는 식으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시간에 1심, 2심, 3심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구제할 수 있는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원래 그 법에 있었던 불법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시키면 안 되는 온라인상에서 네. 유튜버를 비롯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유통시키면 안 되는 뭐 성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에 카테고리에 넣고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이것도 유통시키는 경우에 과징금 대상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댓글창에 막 이상한 거 올리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온라인상에 이 글 쓴 사람들은 예. 이게 만약에 심각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뭐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혐오하는 표현을 올렸을 때는 예. 손해배상 대상이 돼요. 저도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요새 좀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그죠? 아니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 하여튼 뭐 그런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종의 이상한 멸칭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댓글창에 그런 것도 달려요. 장 기자님 좌표 찍히셨던데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런 혐오 표현들은 다들 이게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 대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이상한 댓글 올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게 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표현의 저는 자유를 이 법이 통과될 때 이제 기권했었어요. 기권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혐오 표현이라든지 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데 네. 반면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좀 같이 폐지해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네. 허위 조작 정보는 통제하자. 이게 이제 제 취지와 제 입법 제가 예.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치된 형태로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사실적시 되지? 명예훼손 폐지도 해서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면서 네. 한편으로 허위와 조작 정보 또는 혐오 표현은 좀 제한하는 걸 저는 꿈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흔쾌히 찬성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예. 추가로 제가 새로 발의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그거 이제 예. 그 좀 통과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실적시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을 타인의 얘기했는데 네. 그게 처벌받는 명예훼손. 경우는 이제 좀 없어지는 걸로 예.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요.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네. 온라인상에서 지금 표현들이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사실을 얘기해도 그 사실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다가 어느 순간 비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표현이라는 게 경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말을 못하게 막고 그런데 온갖 혐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가짜 조작 정보가 판치는 뭐 온라인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표현들은 그동안 규제의 대상에 또 안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가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아까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해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 피해 같은 것을 회사에서 당해서 이 김 부장이 나에 대해서 성범죄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직장 동료에게 상의를 하는 경우에 네. 이게 그 김 부장의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돼요. 벌금 1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범죄 피해자의 입을 막는 그렇게 악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 가해자들이 일단은 내가 가해를 했을 때 이게 회사에서 걸리면 일단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그래야 마타비를 볼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까지 합의로 악용되는 그런 지금 실태예요. 그래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죄는 사실은 박 의원님 말씀처럼 폐지되는 게 맞아요. 아라하님께서 AI가 더 보편화되면 혐오 표현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 AI는 다 뭐 유튜브도 알고리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알고리즘도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거든요. 예. 뇌가 좋아하도록 설계된 거고 예. AI도 사실 인간의 뇌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불편한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듣기 싫어한 거. 자기가 편한 즐기고 거. 좋아한 거 이걸 예. 계속 찾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런 걸 제공해주고 예. AI도 아부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답변을 내놨을 때 예. 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예. 답변을 해서 계속 검색하게 예.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편향성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편향된 걸 보게 되고 검색해서 나온 답도 편향된 답을 우리는 그렇죠. 계속 접하게 되고 그래서 경험의 멸종 뭐 이런 책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듣고 보는 것대로 판단하는 건데 이게 자기도 검증해볼 만한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쫙 편향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우적인 테크트리를 타신 분들은 이게 옳고 이게 오히려 정의롭고 이게 더 공정하고 이러면서 쫙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에 대항하는 논의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제가 이제 몇몇 의원들하고 좀 상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론화 기구 같은 것들을 좀 법제화시킨다든지 해서 유튜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좀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도 접하면서 토론하면서 사회 중요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도화 시켜보자라고 해가지고 몇몇 의원들끼리 좀 모여서 연구도 하고 좀 해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우리의 판단을 언제까지 알고리즘에 맡겨둘 거예요.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알고리즘 인사도 했잖아요. 아니 내가 극우 유튜버들이 막 지금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극우 유튜버 몇 개를 추천해줬대. 보라고. 자기는 거기 푹 빠져 있었던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더라? 대한민국의 유력 보수지 출신의 뭐 인사가 들어갔는데 그 신문 믿지 말고 이거 보라고 하면서 극우 유튜브를 추천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깜짝 놀랐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하자면 에코 체인버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방에 갇혀서 그 내가 말한 소리가 저 벽에서 들려오고 얘가 말한 소리가 들려오고 결국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다수의 소리인 걸로 착각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SNS 정도에서 했을 때도 그 폐해가 심각하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무렵에는 뭔가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창에다 넣고 검색해서 나오는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보로 만드는 수고는 본인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AI가 해주는데 사실 AI가 굉장히 아부하는 답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최근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제 경향신문이 사설로도 기사를 썼는데요. 그 이현주 의원이 이제 길게 썼습니다. 그 합성물이 유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제 본인 계속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 저는 법적 대응을 떠나서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너무 잔인한 범죄 그래요. 아닌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걸 또 진보 유튜브에서 안 다뤄요. 이거를 이현주 의원 문제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롤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흑의 장막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이나 위치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다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면 돼 안 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해야죠. 저 그렇잖아요. 입장 뭐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그 몇몇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일단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좌관 통해서 확인했더니 너무 이제 심각한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 보좌진에 따르면 상당한 좀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특히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성범죄 변호 많이 하시니까 이런 사건들 어떻게 봐요? 그가 정치인이든 아니든 그가 고관대작이든 아니든 그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성범죄를 가해자 변론은 하지 않고 피해자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치적인 호불호나 입장을 떠나서 이거야말로 혐오 범죄예요. 신고는 저는 당연히 하셔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 혐오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자체의 의견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이게 배제고 사태랑 뭐가 달라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그 지역의 출신 학생들이 뭐
했던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나 여성 중에서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다가 그 비판이 본인의 성에 차지 않을 때 그걸 넘어서 혐오 표현을 여성 혐오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넘어서는 어떤 허용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능멸하는 것. 이거는 정말 저는 범죄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떠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 우리 의원님 국회에 갓 들어오셨을 때 제가 처음에요? 네. 그때 제가 10년이나 됐어요. 벌써 10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 그럼 이제 30살이세요? 제가 의원님한테 그때 그때 30살이었구나. 세럼을 좀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상담했었잖아요. 너무 심한 댓글. 그때 이제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셔가지고 한강 근처에서 만나셨나요? 하여튼 너무 본인이 괴롭다고 댓글이 너무 심하게 공격이 들어와서 그때 소위 이제 문꿀 오소리 뭐 그때 그런 계셨죠. 분들이 막 그렇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막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하루에 한 3,000개씩 들어와요. 저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혐오 표현 뭐 조롱하는 문자가 어떤 법을 발의하고 나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핸드폰이 꺼지는 거예요. 켜놓으면 꺼지고 켜놓으면 꺼지고 핸드폰이.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어요. 찡 울리다가 핸드폰 켜놓으면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려요. 이게 너무 많이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근데 그때가 어쩔 때냐면 제 딸이 갑자기 열이 확 올랐을 때였어요.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연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밖에 없잖아요. 보통 길에서는. 그렇죠. 병원을 검색하고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꺼져 이게. 꺼져.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병원 가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 열정이 많아서 그런가? 다른 나라도 그런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약간 배설 같은? 근데 그때도 법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원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걸 참. 하여튼 뭐 근데 공론회장도 좀 만들고 정보 소통한 통로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조금 지금 뭐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합당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선거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17 전당대회가 거의 하이라이트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협력과 단합과 그다음에 어떤 개혁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서 함께 나아가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낮게 어떤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약자가 힘들어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긍정의 에너지로 쫙 오다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확 급변침을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긍정의 에너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가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의원들, 많은 당원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이제 라인업은 다 나왔죠. 됐다. 라인업은 나왔고 저는 좀 비전을 가지고 격렬하게 토론하는 그런 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왔던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저변에서는 혐오 표현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고 막 그 비난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아니면 뭐 어떠한 과도하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사람의 뭐 생김새가 어쩌고 막 이런 식의 비난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선 과정에서도 그냥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더 일 잘하게 만드는 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인 그런 우리 당 자체의 공약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앞으로의 비전, 그러니까 사법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갈 것이고 이 큰 정치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식의 큰 비전들이 제시가 돼서 좀 격렬하게 토론되고 실컷 얘기해보는 그런 축제의 장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전당대회 저는 못 가봤는데
미국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갔는데 네. 와 배울 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여러 의원님들이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런 전당대회를 가보시면 몇 박 며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발언권 얻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그냥 대의원인데 가서 막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언권을 얻어야 되죠. 미리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다 그러고. 근데 뭔가 좀 생각들을 나누고 그래서 생각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힘으로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어떤 역동적이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기쁜 마음에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이렇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언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당대회가 눈살 찌푸리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재밌네, 유쾌하네, 즐겁다. 저 사람이 저런 연설을 통해서 저런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구나. 저분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많이 하겠네. 이런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걸 좀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의제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토론 중심으로 가면 보는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당의 비전이 이렇구나. 이 당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이전 투구 양상이 계속되니까 오늘 뭐 중앙일보 보셨죠? 못 봤어요. 1호 출마자 정청래부터 때렸다.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어제 출마 회견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또 비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 길게 하기 싫으시죠? 바로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전당대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특검 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현 단장 있지 않습니까?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인데요. 오는 10일에 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내린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게 다 지시했던 그 혐의가 있다. 근데 사실 조성현 단장이 훈장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국민 영웅이라고 그분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 훈장도 받고 했는데 어머 그게 아닌가 봐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분도 그렇고 홍장원 차장 관련돼서도 지금 특검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을 뭐 서너 차례 하고 있고, 뭐 어떤 경우에 보도를 보면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걸 수 있어서 저는 일단 좀 차분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원래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는 그 위법적인 지시, 위헌적인 지시에 소극적으로만 대응했고 최종적으로는 거부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건데 이번에 종합특검팀은 그게 아니라 초창기에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에 진입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그 부하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종합특검팀에서 과거 특검보 1차 특검보다 더 많은 아마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환을 했을 거고 지금 특검도 판사 출신이고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초창기에 이것이 얼마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짓인지 모르고 응했다가 후반부에 가서 본인이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을 특검에 가서 소상하게 진술하겠다, 변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오늘 특검팀 취재를 해보니까 조 전 단장과 관련해서는 입건이 불가피한 수준의 증거가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직위원 내란 판결문에 조 전 단장의 행위가 많이 자세히 상세히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분은 입건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특검의 주요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놔두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추가 취재 중이어서 그 부분은 취재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그 2차 특검팀에서. 그런데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특검팀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숫자가 500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전체 언론 가운데 500명이라는 숫자는 취재 편의점에 처음 나오는 숫자입니다. 예. 검색해 보세요. 기사에 없어요. 500명짜리 어떤 리스트를 만든 거네요. 리스트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인, 언론인, 뭐 지식인, 뭐 종교 인사, 뭐 법조인 뭐 쭉쭉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분야를 망라해서 500인지 아니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특검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숫자는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있다면 이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안 국정원법에 되죠. 따라서. 안 되죠. 그럼 이거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전제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어떤 불법 행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성향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위배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제가 리스트를 못 봐서. 그러니까 예. 아직 공개는 아무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에서. 예. 근데 이게 있다라는 정도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안보 위해 세력이면은 그 간첩 같은 거 아니에요? 안보 위해 세력은 충격적인 게 예.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 지금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수백 명의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예. 갑자기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뭐 언론 검색해서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평소에 예. 안보 위해 하는 정도의 사상이나 활동을 한 사람들을 사찰을 해가지고 수집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정원이 네. 만들 과정이 국내에 벌써 있는 거죠. 예, 인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민간인 예. 사찰이네. 그렇죠. 예. 본질이 국정원이 그걸 거예요. 본질은 민간인 네. 사찰이다.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명단이 작성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추정이지만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또 뽑아낸 걸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더 광범위한 뭔가 있었을 수 있는 거고. 오, 예. 500이 아니라 더 큰 단위. 더 큰 단위에서 뽑아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수거 대상이 있었잖아요. 네.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이 있었고 체포 명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체포 명단을 여인영으로부터 들은 들은 게 홍장원. 그래서 홍장원이 이거 듣고 대한민국에 이거 안 된다 이런 나라 이런 거 하는 나라 어디? 평양.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큰 화제를 몰고 온 내란 국조특위를 전체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거를 만들고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큰 국면의 전환이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홍장원 차장이 의인으로 국민들께 굉장히 이제 국민 영웅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이 국회가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죠. 정보위도 예. 돌아가야. 근데 정보위를 야당이 맡으면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참 그렇게 따지면 모든 상임위를 갖고 오는 게 맞는데. 그러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국민들은 진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맞아요. 일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의원님. 사실은 맞아요. 사실을 밝혀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보다는 어떤 정무 뭐 이런 거가 더 중시되니까 정치가 국민들은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이 특검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출국 금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거냐. 이 정도면 범죄다. 본인은 외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출국이 많을 수 있다. 특검은 이유 없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놓는 것일까요? 아니죠. 뭔가
출국 금지라는 건 범죄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그렇습니다. 조치예요. 예.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한 거죠. 그런데 뭐 다른 뭐 어떤 기자님들 말씀에는 출국 금지는 해놨지만 부르진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왜 부르지 못해요? 저도 그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진척이 식으로 안 그 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수사는 12월 4일에 있었던 한덕훈 사태 이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요한 원인일 것 같은데 하여간 관련해서 저희도 열심히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현주 의원에 대한 합성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범죄는 이 끔찍한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은 없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민주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누군지 아직은 뭐 모르죠. 누군지는 알 수가 예. 없죠 아직은. 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혐오라는 거, 혐오 공격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